가족에게 버림받고 쓸쓸히 죽은 한 전쟁 영웅의 장례식에 600명의 전우들이 찾아오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1월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어느 날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평온의 숲 장례식장은 유난히 한산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101호실은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갓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진우 할아버지의 빈소였다. 영정 사진 속 이진우 할아버지는 해군 정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빈소를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 40대 후반의 요양보호사 박서연 씨뿐이었다. 상복을 입은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염없이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이진우 할아버지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난 3년간 요양원에서 할아버지를 돌보며 쌓은 정은 친부모 못지않았다. 할아버지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때 장례식장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 어르신 장례식장이 여기가 맞습니까?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에 이어 장례식장 직원의 안내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빈소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잘 다려진 해군 정복을 입은 70대 노신사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번쩍였고 곧게 편 허리와 다부진 걸음걸이는 세월의 무게를 무색하게 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뒤를 따라 끝없이 사람들이 밀려들어왔다. 해군 정복을 입은 노병부터 깔끔한 정장 차림에 해군 배지를 단 중년 신사, 그리고 앳된 얼굴의 젊은 장교들까지. 빈소는 순식간에 600명이 넘는 조문객으로 가득 찼다. 텅 비어있던 주차장은 고급 세단과 군용 차량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이진우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올리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가장 먼저 빈소에 들어섰던 70대 노신사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최강윤 제독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남기신 편지를 받고 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진우 형님이 이렇게 외롭게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강윤 제독은 초라한 빈소를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기억하는 이진우는 언제나 동료들을 먼저 챙기던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런 영웅의 마지막이 이토록 쓸쓸해서는 안 됐다. 서연님께서 지금까지 혼자 형님을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형님께서는 어쩌다 혼자가 되신 겁니까? 가족들은 어디에? 최강윤 제독의 물음에 서연은 3년 전 이진우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3년 전 겨울 서연은 남편이 남긴 빚과 상처를 끌어안고 낯선 도시에 정착했다. 40 중반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푸른 요양원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박서연 씨 환영합니다. 저는 원장 김미숙입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닌 원장은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10년차 베테랑 요양보호사인 민지 씨는 서연에게 3층 병동의 주위 인물에 대해 귀띔해 주었다. 다른 어르신들은 다 괜찮은데 이진우 할아버지는 좀 유별나세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해요. 전쟁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런다는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서연은 긴장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진우 할아버지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6.25 전쟁 참전 용사였고 평생을 전쟁의 상처 속에서 고통받다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 서연은 식당 구석에서 홀로 식사하는 이진우 할아버지를 보았다. 8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부터 3층에서 일하게 된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이진우 할아버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그날 이후로도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좋아하는 반찬을 가져다 주며 정성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요양원 전체가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적군이다. 모두 숨어. 이진우 할아버지의 병실이었다. 서연이 달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침대맡에 웅크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동료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서연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 할아버지를 위로했다.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군인이라는 말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자네 아버님도 군인이셨다고? 네, 해군이셨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이진우 할아버지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치매 노인의 눈이 아닌 총명한 군인의 눈빛이었다. 자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다. 박영철입니다. 박영철 우리 막내 영철이. 이진우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우리 영철이를 그렇게 보냈는데. 서연은 그제야 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생명의 은인이 바로 눈앞에 이진우 할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이진우라는 이름의 한 장교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피를 나눈 부녀보다 더 애틋한 사이가 되었다. 이진우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전설적인 작전들을 성공으로 이끈 숨겨진 영웅이었다. 특히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기밀문서를 빼내고 아군의 중요 인사를 구출해냈던 엑스레이 작전은 그의 군 생활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으로 동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지만 전쟁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자신 또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 중에서도 서연의 아버지를 구했던 날의 기억은 평생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낳았다.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전쟁의 트라우마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점점 멀어져 갔다. 그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자식들은 그를 문제아 아버지로 취급하며 요양원에 보냈고
시간이 흐를수록 연락은 뜸해졌다. 요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서연이 자신의 월급을 쪼개 할아버지의 비용을 대신 내주기에 이르렀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억울한 삶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이 이렇게 잊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할아버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치매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서연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TV에서 최강윤 제독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그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현재는 국회의원이 되어 참전 용사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최강윤 의원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과 그의 숨겨진 공적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 사이 할아버지의 상태는 위독해졌다. 결국 이진우 할아버지는 고맙다 서연아. 우리 막내 만나면 내 안부 꼭 전해주마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서연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연은 자신의 적금을 깨어 할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장례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기적처럼 600명의 해군 전우들이 빈소를 찾아온 것이었다. 최강윤 제독이 서연에게서 이진우의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었을 때 빈소를 가득 메운 600여 명의 조문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간간이 들려오는 억누른 흐느낌만이 늦가을 밤의 공기를 무겁게 채웠다. 최 제독은 비통한 표정으로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준 뒤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가 돌아서서 600명의 전우를 바라보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제복 어깨에 달린 별들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그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다. 전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위대한 전우이자 가장 따뜻했던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정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언론은 그를 고독사한 무연고 노인이라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저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해군 사관학교에 입교했을 때 이진우 생도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뛰어난 성적은 물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약한 동기들을 자신의 몸처럼 감싸주던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원칙보다 뜨거운 동지애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제독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전장이 가장 사랑했던 군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전설적인 엑스레이 작전을 기억할 겁니다. 엑스레이 작전. 그 이름이 나오자 나이 지긋한 노병들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마치 50년 전 피와 함성이 난무하던 그 시절의 바다 한가운데로 돌아간 듯 했다.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70년대 초 서해의 한 고도의 적의 통신 감청 기지가 세워졌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곳엔 우리의 핵심 정보원이 억류되어 있었고 북상하는 아군 함대의 모든 항로가 담긴 기밀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실패는 곧 전쟁의 확전을 의미하는 절대적으로 성공해야만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최 제독의 회상은 생생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당시 28배 젊은 대위였던 이진우는 갓 창설된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의 12명으로 구성된 침투조를 이끌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적진으로 향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해안 경계를 무력화하고 기지 중심부로 향하던 그때 예기치 못한 적의 매복에 걸려들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통신은 두절되었고 아군은 순식간에 고립되었습니다. 모두가 퇴각을 생각하던 그 절망의 순간 이진우 대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퇴각 대신 적의 허를 찌르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해안 동굴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기만 작전을 펼치는 동시에 소수의 정예 인원과 함께 적의 지휘 통제실을 직접 타격한 것이다. 그때의 이진우 대위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전장의 신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적의 움직임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 했고 그의 손에 들린 소총은 불을 뿜는 심판의 망치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적진을 유린하며 그는 마침내 정보원을 구출하고 기밀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문객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국내 굴지의 해운 회사를 운영하는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한때 이진우의 부대에서 가장 어리고 약했던 수병이었다. 작전 막바지였습니다. 퇴로를 확보하던 중 저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두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형님은 달랐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분은 포화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와 저를 들쳐 업었습니다.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빗발치는 총알을 막아내며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때 형님의 등에 3발의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그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성공했을 때 형님께서는 내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빚을 갚았다며 끝내 어떤 보답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증언에 이어 저명한 외과 의사가 된 노년의 군의관이 입을 열었다. 저는 부상당한 그를 치료했던 군의관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부하들의 상처를 먼저 돌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 죽어간 어린 수병의 손을 밤새 놓지 않고 기도해주던 그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둘씩 이어지는 증언들. 그것은 단순히 한 군인의 무용담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기록이었다. 그 자리에 모인 600명의 전우들은 단순히 그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의 목숨 빚을 진 자들이었고 그의 인품에 감화된 이들이었으며 그의 영혼을 기억하는 증인들이었다. 서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 3년간 그녀가 돌봐온 사람은 치매에 걸린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600개의 인생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무게를 홀로 감내해온 거인이었다. 모든 증언이 끝나자 최강윤 제독이 다시 한번 영정 앞에 섰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600명의 전우들과 서연을 향해 선언했다. 우리는 살아서 형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그를 기억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진우라는 이름 석자를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새기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약속이자 우리 모두의 맹세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600명의 전우들은 일제히 영정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꺼지지 않을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진우의 장례식 다음 날 기적 같은 밤의 이야기는 작은 지방 신문의 사회면 한 구석에 실렸다. 어느 노병의 장례식에 모인 600명의 해군. 하지만 이 작은 기사는 곧 거대한 불씨가 될 운명이었다. 인터넷의 어두운 서연은 몰랐지만 한 조문객이 찍어 올린 장례식장 사진 한 장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텅 빈 주차장을 가득 메운 고급 세단과 군용 차량, 그리고 좁은 빈소를 가득 채운 제복의 행렬은 그 자체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포착한 것은 전국 일간지 대한신보의 젊은 기자 김민준이었다. 그는 동물의 사체를 뒤쫓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진실의 냄새를 맡는 늑대 같은 기자였다.
그는 이 사진 뒤에 평범하지 않은 사연이 숨어 있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취재에 착수했다. 수소문 끝에 최강윤 의원과 연락이 닿았고 최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며칠 후 김민준 기자의 기사가 신문 일면과 온라인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잊혀진 영웅 600개의 제복은 왜 외로운 죽음 앞에서 오열했나?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엑스레이 작전의 영웅 이진우의 삶과 그의 비참한 마지막, 요양보호사 박서연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를 버린 가족들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기사 댓글창은 수만 개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참회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영웅이다. 나라가 대체 뭘 한 건가? 가족이라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당장 신상을 공개해라. 박서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직 세상은 살만한가 봅니다. 후원 계좌 열어주세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곧바로 푸른 요양원과 박서연에게로 향했다. 하루아침에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알던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소소한 일상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은 대중의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이 불꽃은 바다 건너까지 번져나갔다. 미국에서 저명한 의사로 성공한 첫째 아들 이성진은 병원 동료인 한국 교포 의사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과 함께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었다. 그는 늘 아버지의 전쟁 트라우마를 광기라 부르며 수치스러워했다. 성공을 위해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미국으로 도망쳤지만 이제 그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경기도의 작은 상가에서 위태로운 카페를 운영하던 딸 이수지는 손님들의 수군거림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어릴 적 술에 취해 소리 지르던 아버지의 모습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기사 속에 담긴 아버지의 영웅적인 모습과 자신들이 몰랐던 희생을 마주하자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온갖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막내 아들 이현진은 채권자들의 비아냥거림에 시달려야 했다. 영웅의 아들이라는 놈이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은 것을 평생 원망해왔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사회적 지탄과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세 남매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연락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자기 연민, 그리고 희미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 그들은 같은 결심을 내렸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끔찍한 상황을 마주해야만 한다. 그것이 분노 때문이든 수치심 때문이든 혹은 아주 작은 속죄의 마음 때문이든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세 남매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몇 년 만에 어색한 재회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 비행의 피로와 함께 깊게 팬 수치심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서로를 향한 날 선 비난이 오갈 법도 했지만 그들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이미 세상 모두가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기에 서로를 탓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최강윤 의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이라는 중립적이면서도 위압적인 공간으로 세 남매와 박서연을 불렀다.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마침내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들이 마주 앉았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첫째 이성진이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방어적인 태도로 서연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혹시 저희에게 남긴 유산이라도.
그의 오만한 태도에 막내 현진은 고개를 숙였고 딸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최강윤 의원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비난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품속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그 안에 고이 접어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걸 품고 계셨어요. 그것은 젊은 시절의 이진우와 그의 아내가 3명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성진의 날카롭던 눈빛이 흔들렸다. 수지는 사진을 보자마자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져서 제 이름은 잊으셔도 성진아, 수진아, 현진아 하고 당신들 이름은 매일 부르셨어요. 창밖을 보며 당신들이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매일같이 기다리셨어요. 서연은 이진우라는 영웅이 아닌 그들이 버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 찢던 모습, 옛날 노래를 들으며 아이들 이름을 흥얼거리던 모습, 그리고 루서드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나쁜 애비였다라며 자책하던 모습까지. 서연의 담담한 증언은 그 어떤 날카로운 비수보다 세 남매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 그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외면했던 아버지는 그저 사랑의 표현이 서툴렀고 전쟁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아버지를 가장 외로운 순간에 내버렸다. 그때 최강윤 의원의 보좌관이 들어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론에 떠밀린 국방부와 보훈처가 이진우에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 공훈장을 추서하고 유족에게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문서였다. 보상금. 그 단어에 세 남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법적으로 그 돈은 명백히 유족인 그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그 돈을 받을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강윤 의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는 평생 돈을 욕심내지 않았네. 한 번은 부대 운영비가 부족하자 자신의 월급 전액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지. 돈은 필요한 곳에 흘러가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명예뿐이다. 라고. 최 의원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나는 자네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네. 이 돈을 어떻게 할지는 오롯이 자네들의 선택이야. 다만 자네들이 영웅 이진우의 자식인지 아니면 그저 문제아 아버지를 버린 자식들로 남을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만 말해주고 싶네. 최강윤 의원과 박서연이 자리를 비켜준 후 사무실에는 세 남매와 보상금 서류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에서 평생 외면해왔던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고 있었다. 마침내 막내 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 한마디는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속죄의 시작을 알리는 무겁고도 슬픈 질문이었다. 최강윤 의원과 박서연이 떠난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세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보상금 서류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테이블 한가운데서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돈이 가장 절실했던 막내 이현진이었다. 이건 법적으로 우리 돈이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어. 이 돈이면 나도 재기할 수 있고 누나 카페 빚도 갚고 형도.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가로막은 것은 늘 그를 무시하던 첫째 이성진이었다. 그의 얼굴에선 오만함 대신 깊은 자기 혐오가 배어나왔다. 선물? 이건 저주야 현진아. 우리가 외면했던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묻은 돈이라고. 우리는 평생 도망치며 살아왔어. 이 돈으로 과연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의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다뤄왔지만 정작 제 아버지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낸 것은 딸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꺼내놓았다. 아빠가 무섭기만 한 건 아니었어. 내가 어렸을 때 시장 좌판에서 파는 500원짜리 머리핀을 사달라고 조르니까 다음 날 월급 받았다면서 똑같은 걸 사다 주셨어.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땐 분명 다정한 분이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린 아빠를 무서워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워했어. 가난하고 소리나 지르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더 비겁해. 이 돈으로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는 없어. 그들의 격한 감정이 부딪히던 그때 성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서연 측 변호사의 전화였다. 변호사는 사무적인 목소리로 박서연이 보상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고인의 유산을 결정할 권리는 오직 유가족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다. 박서연의 조건 없는 선의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기 합리화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들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성진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무도 이 돈에 손대지 말자. 대신 이 돈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기려드리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아들, 딸 노릇을 이제부터라도 하자. 그는 이진우 영웅재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평생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았던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늙은 참전용사들을 돕는 재단. 막내 현진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수진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간 서로를 원망하며 흩어져 있던 세 개의 섬이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보상금 수령 서류가 아닌 재단 설립 서류에 나란히 서명했다. 그것은 돈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상속받기로 결정하는 그들 기나긴 속죄의 첫걸음이었다. 세 남매가 보상금 전액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영웅의 자격 없는 자식들에게 쏟아지던 비난은 뒤늦은 참회와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조심스러운 격려로 바뀌어갔다. 이진우 영웅재단은 곧바로 활동을 시작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가난과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참전용사들을 돕고 역사 속에 잊힌 영웅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록하는 것.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성진은 자신의 의학 지식과 미국 내 인맥을 총동원해 PTSD 전문 상담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찾아 참전 용사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병마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평생 무기력했던 이수진은 재단의 살림을 도맡으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참전 용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그들의 애환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주었다. 아버지와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그녀는 아버지의 전우들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가장 큰 변화는 막내 이현진에게 찾아왔다.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아온 경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자산이 되었다. 그는 재단의 재정 지원 사업을 책임지며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고 정직하게 일했다. 그는 돈을 쫓는 대신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처음으로 삶의 보람을 느꼈다. 박서연은 재단의 명예 이사직을 수락했다. 그녀는 재단의 정신적 지주로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세 남매와 조용하고 깊은 유대를 쌓아갔다. 재단의 첫 번째 공식 사업은 이진우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었다. 버려졌던 영웅은 마침내 국가와 전후
그리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자식들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듬해 봄 모든 것이 소생하는 4월의 어느 날. 국립대전현충원 장교 제3묘역에서 이진우 대위의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그가 외롭게 눈을 감았던 경기도의 초라한 장례식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 원수급의 장엄하고 성대한 의식이었다. 안장식에는 최강윤 의원을 비롯한 600여 명의 전우들과 정부 주요 인사, 그리고 이진우 영웅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십 명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묵념과 종교의식에 이어 21발의 조총이 푸른 하늘을 향해 발사되었다. 그 굉음은 마치 한 영웅의 억눌렸던 삶을 위로하는 하늘의 절규처럼 들렸다. 최강윤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했다. 그는 가장 용맹한 군인이었고 가장 따뜻한 전우였으며 가장 외로운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이곳에 묻지만 그의 불꽃 같은 희생정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국가는 그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제라도 그 빚을 갚게 되어 다행입니다. 추도사가 끝나고 의장대 사병이 정중하게 접어 전달한 태극기를 장남 이성진이 두 손으로 받았다. 아버지를 부정했던 그의 손은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나아가 국가의 상징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새 남매와 박서연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새로 세워진 검은 대리석 묘비에는 단정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대위 이진우.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영웅 잠들다. 이현진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묘비 앞으로 다가갔다. 준서야 인사드려. 내 증조 할아버지셔. 아주 멋진 영웅이셨단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거수 경례를 하자 모두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수십 년간 이들을 짓눌렀던 수치와 원망의 고리가 끊어지고 존경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유산이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네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 아버지의 곁에 서 있었다. 이진우 대위의 안장식으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다. 이진우 영웅재단은 이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등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재단이 설립한 영웅의 쉼터에서는 참전 용사들이 함께 모여 그림을 그리고 원예 치료를 받으며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있었다. 이수진은 쉼터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딸이 되어 있었다. 이현진은 재단의 기금 운용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유능한 사업가로 재기했다. 미국에 있는 이성진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PTSD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아버지의 이주기 기일, 세 남매와 박서연은 현충원을 다시 찾았다. 무거운 예복 대신 가벼운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들은 묘비 앞에 국화꽃과 함께 작은 돗자리를 폈다. 눈물도 무거운 침묵도 없었다. 대신 그들은 재단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조용히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한 젊은 부부가 묘비 앞에 멈춰 섰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묘비의 글씨를 읽어주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영웅 잠들다. 아가, 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영웅이시래. 세 남매와 박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때 외로움 속에서 꺼져가던 아버지의 불꽃은 이제 그들의 참회를 통해 더 큰 횃불이 되어 다음 세대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서쪽으로 기우는 햇살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글자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진우는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히 살아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